나는 죽을 때까지도 우리 애들은 좋은 아이들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건 남이 등을 돌릴 때가 아니라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눈을 피할 때입니다.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짐이 되었다는 눈빛은 끝내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나는 올해 72입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8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가족 모두의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요. 나는 그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낡은 이불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 가슴을 무너뜨린 것도 결국 가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내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20살에 서울로 올라왔고 23세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가장 노릇 하나는 정말 묵묵하게 해낸 사람이었지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월급날이 되면 나는 가장 먼저 쌀통부터 확인했습니다. 쌀이 얼마나 남았는지, 간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아이들 학용품은 챙겼는지, 준비물은 빠진 게 없는지. 그게 내 하루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성훈, 둘째 딸 미연, 막내 아들 준호.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구 엄마였고 누구 아내였고 누구 집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내가 배부른 것 같았고 아이들이 아프면 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친구 엄마들이 학원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속이 탔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셋 다 마음껏 학원을 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동네 봉제 공장에 나가 단추 다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 저녁에는 아이들 챙기고, 밤에는 공장. 새벽에 들어오면 손끝이 얼얼했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 끝이 늘 빨겠지요. 그래도 나는 그 손으로 아침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이 왜 이러냐고 물으면 김치 담가서 그렇다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숨겨버린 내 고생이 나중에는 정말 없던 일이 되어버릴 줄은요. 좋은 반찬은 아이들 먼저, 새 옷은 아이들 먼저, 사과 한 개도 나는 깎아내어주고 남은 조각을 먹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나는 내가 없어져도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64세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에 국을 데우고 양말을 챙겨주고 점심 도시락 가방을 문 앞에 놓아줬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신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전날 술 한잔 했으니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관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몸이 무너지는 소리. 그날 이후 내 시간도 반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큰아들은 울면서 아버지 관을 붙잡았고 둘째는 말을 잃었고 막내는 벽만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눈물이 잘 안 났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애들도 다 무너질 것 같아서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인 남편 신발을 보고 나는 그제야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편이 없어졌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내 편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말없이 밥상을 치워주던 사람.
아이들 몰래 내 손에 용돈 몇 장 쥐어주던 사람. 정순아, 너도 사람인데 너무 참지 마라. 그 말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떠나고 나니 집안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귀에 안 들어오고 밤이 오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과 가정이 있었고 둘째는 아이 둘 키우느라 바빴고 막내는 사업한다고 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자주 왔습니다. 반찬도 사다 주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엄마 밥 잘 챙겨 먹어.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나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점점 나를 진짜 혼자로 만들더군요.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방문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은 짧아졌고 대화도 얕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전화할까? 이번 주말엔 누가 올까? 내 생일은 기억할까?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사는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내가 제일 서러웠던 건 애들이 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 때마다 너무 급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밥 한 끼 먹고 휴대폰 보다가 시간 됐다고 일어나는 모습. 엄마 다음에 길게 올게. 엄마 요즘 너무 바빠. 응, 안다. 나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있다는 말은 참 배가 부르지 않더군요. 그 무렵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그 화분을 누가 심어줬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정순아, 이거 잘 키워봐. 꽃 피면 예쁠 거야. 화분은 아직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한동안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었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자주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돌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와 함께 오라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갔습니다. 애들 바쁜데 뭘 그런 걸로 부르나 싶었지요. 약봉지를 들고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왜 그렇게 길던지요. 그날 집에 와서 주방 바닥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해 초겨울이었습니다. 내가 집 앞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시장 보고 들어오다가 발을 헛디뎌 무릎과 허리를 크게 다쳤지요. 이웃집 박 여사가 나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둘째, 막내에게 모두 전화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늦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고, 둘째는 아이 학원 때문에 정신없다고 했고, 막내는 거래처 사람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하는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다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은 어른들이 된 거였지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둘째 딸이 왔습니다. 죽이랑 과일을 사들고 와서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말 안 했어? 괜찮을 줄 알았지. 엄마는 맨날 괜찮대. 딸은 한참 집안 정리를 하고 약을 챙겨두고 갔습니다. 나는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큰아들이 왔습니다. 오자마자 내 상태를 보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엄마 이러니까 내가 요양보호사 쓰자고 했잖아. 돈 아까운데 뭘 사람을 써. 돈보다 엄마 안전이 먼저지. 그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는 걱정보다 피곤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막내는 그 다음날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형과 부딪혔습니다.
형은 어제 왔으면 됐지 왜 또 왔어? 너는 어제 왜 안 왔는데? 나도 사정이 있지. 엄마 사정은 누가 보냐? 둘은 금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아픔보다 서로의 서운함이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방 안에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아이들 목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 두는 건 위험해. 그럼 누가 모실 건데? 요양보호사 쓰든지 실버타운 알아보든지 해야지. 그럼 내가 모실래? 왜 나한테만 그래? 누나는? 누나도 딸이잖아. 난 시댁도 있고 애들도 있어.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귀는 저절로 열려 있더군요. 잠시 뒤 내 통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남편 퇴직금 조금 남은 것, 집 문제, 간병비가 많이 들면 어떻게 할지. 그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처럼 계산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사진 앞에 가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이들은 그때 참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커서 저도 저 나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더군요. 며칠 뒤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은 실버타운도 많아. 의료도 붙어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보내고 싶은 거냐?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더 안전하게 모시는 거지. 나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요. 그런데도 아픈 건 아프더군요. 성훈아, 나는 내 집이 좋다. 엄마 혼자 계시다 또 다치면 어떡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도 내 집에서 있고 싶다. 엄마, 너희들 짐 되기 싫어서 그런다.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장날마다 조금, 명절 용돈에서 조금, 내 옷 안 사고 조금,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짐이 될까 봐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더군요. 그 뒤로 나는 아이들에게 덜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약도 혼자 챙기고 병원도 혼자 가고 시장도 천천히 혼자 다녔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건 이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새벽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구한테든 전화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르면 또 누구는 회사 때문에, 누구는 아이 때문에, 누구는 형편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을 옆에 두고도 끝내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참고 앉아 있다가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와서 묻더군요.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있지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런데 왜인지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나는 큰아들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큰아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와서 숨도 제대로 못 고르고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진작 전화 안 했어? 바쁠까 봐.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늘 바쁘잖아. 큰아들 눈이 빨개졌습니다. 조금 뒤 둘째가 왔고 막내도 왔습니다.
셋이 내 침대 주변에 서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안심보다 미안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다들 일상을 멈추고 왔구나. 검사 결과 심한 부정맥 증상이 있었고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실 밖에서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 해. 엄마 너무 약해졌어. 형, 솔직히 말해. 형도 엄마 모실 자신 없잖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아이들 삶이 더 복잡해지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서러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입원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집에서 짐을 챙겨오다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힌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나는 한참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해인데 왜 이제야 이게 나오는 건지. 나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순아,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당신 옆에 없을 거야.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당신보다 하루라도 더 살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늙으면 내가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키고 먼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준비해 둔 게 있다. 당신은 평생 자식들 위해 살겠지만 나는 안다. 나 없으면 당신은 자식들 짐 되기 싫어서 더 참고 더 숨길 거라는 걸. 그러니 부탁이다. 애들 사정 봐주느라 당신 삶까지 접지 마라.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부탁할 말이 있다. 성훈아, 미연아, 준호야. 엄마는 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원래 외로운 걸 잘 타는 사람이다. 엄마가 괜찮다고 해도 정말 괜찮은 게 아닐 수 있다. 엄마가 됐다고 해도 한 번 더 물어봐라. 엄마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제발 엄마를 서로 미루지 마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지 말고 오늘 하루 엄마 외롭지 않게 해드렸는지부터 생각해라. 너희 엄마는 너희 셋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거의 다 썼다. 그러니 남은 시간만큼은 엄마가 사람답게 외롭지 않게 살게 해다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는 아이들 우는 소리만 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집과 예금 관련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순이 돈이다. 누구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욕심내지 말걸. 그날 밤 큰아들이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책임으로만 본 것 같아요. 나는 큰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도 이제 늙어가고 있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자식들도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그저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퇴원 후 아이들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3번씩 왔습니다. 집안 전등도 보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약 달력도 맞춰줬습니다. 둘째는 반찬을 해왔고 막내는 서툴지만 시장을 봐왔습니다. 물을 한 알음 사고 계란을 너무 많이 사와서 한동안 계란만 먹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게 웃기고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했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했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도 솔직해졌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무서웠어. 엄마 늙는 거 보는 게 무서웠어. 둘째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모시고 싶은데 현실이 안 따라줘서 죄책감이 들었어. 막내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늘 엄마가 나를 제일 걱정해주니까. 그냥 계속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서툴고 비겁해졌던 거지요. 그리고 나 역시 아이들에게 늘 강한 엄마로만 남으려다 정작 필요한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도 무섭다. 엄마도 외롭다. 엄마도 내가 필요하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은 있었지만 나는 결국 지금 집에 남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혼자 무리하지 않기. 몸 아프면 바로 말하기. 주 1회는 꼭 같이 밥 먹기. 한 달에 한 번은 셋이 다 얼굴 보기. 그리고 하나 더. 내 방 옆 빈 방을 항상 치워두기로 했습니다. 누가 와도 잘 수 있게. 예전엔 그 방이 참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주가 와서 자고 둘째가 와서 하룻밤 묵고 막내가 늦었다며 누워가기도 했습니다. 빈 방 하나가 살아나자 집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설날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 사위, 손주들까지. 집안이 꽉 찼습니다. 만두 빚는 손, 전 부치는 냄새, 손주들 뛰는 발소리. 나는 그 모든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가난도 아니고 병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것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며 엄마 나왔어 하는 한마디, 자기 전 약 먹었어? 하고 오는 문자.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하루 더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먼저 전화합니다. 성훈아, 밥 먹었니? 미연아, 애들 감기 안 걸렸니? 준호야, 힘들면 와서 밥 먹고 가.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이번 주에 갈게. 엄마, 약 잘 챙겨 먹어.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이면 됩니다. 아직은 그 말이면 나는 하루를 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엄마일 겁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랑해주고 싶은 존재더군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가족에게 꼭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그 말이 늦어지면 사람은 같은 집에서도 서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다행히 조금 늦게라도 우리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더 늦기 전에 서로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